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도 감정 수업 관련된 책이에요.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장 마크 브레키 교수의 감정 수업이라는 부제가 되어 있고 제목은 감정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마크 브레킷이 지은 책이고요. 앞에 부제에 나와 있듯이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장이신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여러 단체들의 감정 관련된 수업을 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감정 수업이 너무 중요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적어 놓으신 책이에요. 본문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인데요. 감정은 정보이다. 그래서 기분이 어떤가? 그리 까다로운 질문도 아닌데 생각처럼 답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항상 어떤 감정이든 느끼고 있고 보통은 한 가지 이상의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따라서 감정이란 일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흐름이다. 우리 내면을 흐르는 감정의 강물은 때로 잔잔하고 조용하지만 가끔은 격렬한 물살이 일어 둥 너머로 넘치기도 한다. 볼거리가 많은 강인 셈이다. 두려움, 분노, 불안, 절망 같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은 마음의 여유를 앗아간다. 마치 주변부를 보는 시신경이 차단된 듯 정면의 위험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사실 이는 생리적 현상이기도 하다.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그로 인해 전전두 피질에서 제대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경 인지 측면에서도 집중력과 학습력이 손상된다. 물론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도전 의욕을 일으키며 집중력을 높인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해로우며 생물학적으로 학습 능력에 지장을 준다. 바로 그래서 중학교 시절 내가 C로 도배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그때 나는 가족 간의 갈등과 왕따 문제에 짓눌린 나머지 수업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과거 어렸을 때 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셨고 마음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었던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어봐주는 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교사이시기도 하셨고 그 삼촌과의 경험을 통해서 감정이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지 엮이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자란 아이들도 감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정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가벼운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면 압박감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불과 이틀 만에 2배로 나빠질 수도 있다. 슬퍼지면 병증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져 불편함도 더해진다. 긍정적 감정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바이러스 면역력이 3배 더 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긍정적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을 겪는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감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어 불안은 중요한 뭔가가 우리 통제를 벗어났다는 신호이다. 두려움이나 걱정은 위험을 회피하게 한다. 어리석은 모험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위험을 과도하게 회피하거나 장애물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한다면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여 제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과학자가 되면 강한 감정에 수반되는 신체 증상도 자각할 수 있다. 갑자기 열이 나고 가슴이 두근대거나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은 생리작용이라기보다 감정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 리사 펠드먼 베럿 교수가 최근 내게 말하기를 몸에 힘이 없고 괴로울 때면 뇌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자 생활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는다고 했다. 리사 펠드먼 베렛 교수의 감정은 무엇인가 책을 이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등장해서 너무 반가웠죠. 정작 우리는 증상을 겪고도 잠시 멈춰 이렇게 자문하지 않는다. 증상 이면에 감정이 숨어 있진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목이 마르거나 배고프거나 피곤한 탓일까? 뭘 좀 먹고 마시거나 자면 될까? 감정과학자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상황에서도 잠시 멈춰
자신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본질적 감정이든 부수적 감정이든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면 적절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 이런 대체 대응하는 방법, 이런 현상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관해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회복 탄력성 역시 감성 능력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곤 한다. 미국 심리학회는 이를 가족이나 인간관계의 문제, 심각한 건강 문제, 직장 내 문제, 재정적 압박 같은 역경, 트라우마, 비극, 위험 등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톰 보이스 교수 연구팀은 예민한 아이들, 일명 난초형과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 일명 민들레형이 환경 변화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생물학적 표지자를 밝혀냈다. 민들레형 아이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잘 적응하는 반면 난초형 아이들은 불확실한 사회적 환경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난초형도 민들레형도 가족, 교사, 또래 친구들이 정서적 발달을 얼마나 돕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방치된 난초형 아이는 금방 시들어 버리겠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는다면 무사히 살아남을 뿐 아니라 민들레형 아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잘 자랄 수 있다. 감성 능력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을 찾는 데 필요한 능력일 가능성이 높다. 오, 그래요. 회복 탄력성도 감성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연결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이분 난초형하고 민들레형으로 나누고 둘 다 훌륭하게 잘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되게 큰 희망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성 능력은 자신감이나 카리스마, 인기 같은 성격적 특징의 집합체가 아니다. 좋은 성격을 뜻하지도 않는다. 친절함도 따뜻함도 낮은 자존감도 낙관주의도 아니다. 이들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바람직한 자질이다. 그러니 저 자질 전부를 적어도 일부라도 갖기를 바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자질도 감성 능력은 아니다. 그러면 감성 능력은 무엇인가? 우선 감성 능력은 습득되는 것이다. 이런 능력을 타고나서 자유자재로 발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성 능력은 장점을 증폭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외향적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면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 언제 자신을 낮춰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조용하고 차분한 성향 때문에 가정, 학교, 직장에서 별 인상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들에게 내면의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감정 조절하기. 이는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정 반응을 관찰하고 통제하여 바람직한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불편한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며 타인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인식하기, 이해하기, 이름 붙이기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규명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나머지 2가지, 표현하기와 조절하기는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마인드셋 저자 캐럴 드윅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가르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원리는 이러하다. 감성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고 믿으면 노력에 따라 더 나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믿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정적 기질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가르치는데 노력이나 시간을 덜 투자할 것이다. 감정과학자들은 감정교육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을 공유한다. 감정 심판자들은 성장과 개선에 대한 희망을 품기는커녕 누군가의 감정 상태가 유익한지 유해한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 좋은지 나쁜지만 생각할 뿐이다.
사법제도에서는 판사들이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존재이지만 감정 생활에서는 그 반대이다. 잠시 멈춰보자. 하던 일을 실제로 멈추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 감정 상태는 어떤가? 신나는가? 우울한가? 유쾌한가? 불쾌한가? 세상에 부딪혀보고 싶은가? 외면하고 싶은가? 다음 순서는 신체적 징후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운이 넘치는가? 방전되었는가? 가슴이 두근대는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가? 긴장되는가? 아니면 안정되고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인가? 감정과학자가 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첫 번째 기술은 감정 인식하기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감정을 표현해 볼 테니 그 감정이 뭔지 종이에 써보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자, 사람들한테 묻는데요. 자,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강사가 이제 표정을 지은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표정을. 그게 어떤 기분인지 맞춘 건 거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화난 것 같다. 화가 났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평온해 보인다. 그리고 3분의 1은 내가 그 강사가 못마땅한 기분일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신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한 여성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성이 내 감정을 알 리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강사가 얘기했대요. 이 저자분이시죠. 만족감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그 강사가, 저자분이 스스로 뭘 보여주려 했는지 알 수 있지만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관찰자들은 자신들이 내 감정을 잘 파악했다고 확신할 때가 많다. 한 참가자의 말이 생각난다. 마크, 당신이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당신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서툴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을 두고 이런 자동적인 판단을 하루 종일 내리면서 대부분 틀린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생각해보라. 오해받은 적이 얼마나 많았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 그 사실을 알아채기라도 했던가? 그래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예시가. 그쵸.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몇 개의 인지적인 감정들이 있대요. 기본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연구를 했을 때 1970년대 에크먼이 비롯한 심리학자들이 이제 결론 내린 논문에는 기본 감정은 행복, 슬픔, 분노, 공포, 놀라움, 혐오. 이 감정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전형적인 표정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다양한 스펙트럼은 잘 모른다는 거. 나도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 표정으로. 또 상대방도 내 표정을 보고 내 감정을 거의 알 수 없다는 거. 오해로 가득 찬 그런 판단을 각자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시로 알려주셨어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위험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한다. 아이들이 위험한 놀이를 시도하기 전에 앞서 부모의 표정을 살피는 이유이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지 단서를 탐색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뇌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에 피상적인 관심만 주는 경향이 있다. 좋은 감정은 조절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이 상태가 지속되기를 기원할 따름이다. 왜 일이 기분이 좋은지 분석하는데 정신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의 여파는 더 깊다.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는 결국 필요에 의해 발달한 셈이다. 마빈 삼촌이 일명 감정 단어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소외감, 박탈감을 비롯한 어두운 감정을 입에 담자 교육자들은 즐겁을 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단어 자체를,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떤 이런 감정 수업을 시작할 때 난관이었다는 얘기도 해주고 계세요.
짐작할 수 있겠지만 감정 어휘 사용은 아이들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은 감정을 처리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을수록 도움을 주기가 수월해진다. 우리가 다양한 감정 표현 어휘를 사용하면 아이들은 그 단어를 배울 뿐 아니라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고 긍정적이라는 깨달음까지 얻는다.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단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잘못 추측하면 실제 감정과 동떨어진 대처를 하게 된다. 당황이나 두려움은 겉보기에 불안과 상당히 비슷해서 실수하기 쉽다. 정확하지 않은 이름을 붙이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위험도 있다. 바로 이것이 감정 어휘와 감정에 이름 붙이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다. 불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한 걱정이다. 두려움은 위험이 코앞에 닥쳤고 곧 우리를 덮칠 것이라는 뚜렷한 느낌이다. 압박감은 중요한 일이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낸 성과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외부의 압력이 느껴질 때 드는 감정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에 직면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때 느끼는 감정이다. 분명히 이 모든 감정은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확연히 다른 감정이다. 감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아내려면 각각의 근본적 주제와 원인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감정의 원인은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침입해 왔을 수도 있다. 당신은 궁금해진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우선 당신 마음속에 쌓인 오해부터 정리해야겠다. 당신은 감정 표현을 허락한다는 것이 모든 감정을 내키는 대로 표현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징징대고 고함 지르고 모든 자극에 반응하며 마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작정 시도하고 자제력을 잃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감정 분출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습관적인 고함, 험담, 언어적, 신체적 공격 등 건강하지 못한 감정 표현 방식은 삶에 항상 큰 혼란을 초래한다. 표현은 우리의 정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풍부한 연구 자료를 통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반드시 얼굴을 마주하고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기 너무 힘들 때면 글쓰기가 더 유용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대화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일기나 편지에 쓴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닝 글쓰기 아티스트 웨이, 그 아티스트 웨이 책에 모닝 글쓰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밖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효과가 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의 감정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한다. 이것이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고 강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것이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고 강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다. 주변에 감정 조절이 미숙한 사람이 한둘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쉽게 감정에 휩쓸리고 유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과민 반응을 보인다. 정반대로 감정적인 반응을 극도로 억제해 냉정해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과도하게 반응할 때 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감정 조절을 시작한다. 아기들은 정서적 안정을 얻고 싶을 때 엄지손가락을 빨고 불편함의 원인을 마주하며 고개를 돌린다. 감정 조절하기의 기본 방식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감정 조절을 해온 것이다. 다만 그것이 기술이라는 점을 몰랐을 뿐이다. 나 역시 대학원을 다니기 전까지는 감정 조절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재밌네요. 그래서 아기 양육에 관해서 원래 협력적 조절, 서로 의지해서 이제 감정을 조절해 가는 거죠. 아기의 스트레스 조절을 돕기 위해 양육자와 아기가 행하는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용어였다.
유아의 사회적 감정 회로는 인생 초창기에 어른들에 의해 형성된다.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아기를 안심시키는 양육자는 감정적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양육자는 아기에게 괴로운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협력적 조절은 건강한 자아조절력을 키우는 밑바탕이 된다. 성인들의 관계에서는 화난 사람을 달래거나 누군가가 행동하도록 격려할 때 협력적 조절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즐거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지루해하면 나는 자동으로 그 신호를 읽고 내 기분도 그에 따라서 변한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서로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는 감정 조절의 방법으로 굉장히 감정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감정 조절하기는 느끼지 않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우리는 감정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추방하고 긍정적인 감정만을 느끼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감정 조절은 감정을 느껴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행위이다. 어떤 감정이라도. 2분간 시간을 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긴장을 푼 뒤 자연스럽게 호흡하기를 권한다. 원한다면 시간을 재도 된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어떤가? 해봤는가? 아니면 그냥 계속 읽었나? 만약 시도했다면 느낌이 어떤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지루했나? 딴 생각이 들었나? 어쩌면 오늘 하루 중에서 자신을 위해 보낸 유일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르겠다. 평온하고 중심이 잡혀있다는 기분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마음을 한가하게 두는 것은 바쁜 삶을 사는 대다수 현대인에게 큰 도전이다. 특히나 불안, 분노, 심지어 흥분까지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인간의 뇌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한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감정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과 엔돌핀이 분비되며 압박을 느낄 때는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마음 챙김 호흡은 심장 박동수를 감소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 체계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코를 통한 깊은 호흡이 도움이 된다. 입을 통한 호흡은 빠르고 얕기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재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호흡하는 동안 숫자를 세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구절을 반복해 되뇌면 활성화된 뇌의 영역이 뇌줄기에서 운동피질로 이동하면서 균형과 회복력이, 통제력이 회복된다. 호흡은 또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교감 신경계를 억제하여 자율 신경계의 재설정을 돕는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챙김 호흡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2분에 잠깐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죠. 진짜 해보세요. 2분 해보시면 집중해서 차분하게 비워두는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달라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신용카드 결제일이 내일인데 은행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고 저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며 불안을 잠재우기도 한다. 이런 어떤 이제 스트레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아진다면 그 나름대로 괜찮다. 앞으로 이런 순간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주의를 돌린다고 해서 당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청구서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말이다. 기분 전환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몽상부터 마약까지 그야말로 끝이 없다. 먹기는 가장 단기적인 전략으로 신체적 위안을 정신적 불안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위기 전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 도망가기. 감정 조절 전략의 그 혈류 속 당분이 급증하면 뇌가 즐거움을 느낀다. 감정 조절 전략의 일환으로 가끔 정크푸드에 의존한다면 큰 문제 없는 보통의 상태이다. 하지만 하루 삼시세끼 그렇게 한다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현실을 마주하고 행동을 취하면 삶이 개선될 수 있는데도 어려운 문제를 다룰 엄두도 내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부정이라고 부르는 이 전략은 기분 전환의 극단적 형태인데, 위기가 닥치면 머리를 모래 속에 묻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어쨌든 이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지연 행동은 공간보다 시간을 이용해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루는 거죠. 지연 행동. 다른 값싸고 쉬운 해결책처럼 지연 행동 역시 해로운 결과를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자기 대화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기 대화는 이전 책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와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나를 3인칭으로 부르면서 대화를 할 때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만약에 이 저자의 이름이 마크예요. 그러면 마크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는 거가 되게 유아적이라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보통. 그런데 그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 문제를 보다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 재구조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햄릿이 말했대요.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그저 생각하기 나름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부정적이라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 알고리즘에서 안 좋다고 화가 난 상태.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뭐 그 사람의 의도라든지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라든지 이게 이렇게 해서 좋게 될 거라고 다시 재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감정 반응을 유익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재구조화의 기본 원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바라보거나 당신을 자극하는 사람이 품었을 최선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점원이 무례하고 당신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네. 여자를 대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여기서 쇼핑하기엔 돈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지. 어느 쪽이든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는 생각들이다. 하지만 재구조화를 거치면 달라진다. 이 사람은 정말 일을 싫어하나 보다. 이게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이제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재구조화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이 사람은 일하기가 싫은가 봐.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지적했다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화가 났던 것이 마음의 상처가 동정심이나 호기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감정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신분석학자이자 우리 센터의 부책임자이기도 한 로빈스턴과 나는 많은 사람이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전략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고집하는 건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그게 좋지 않은데 걸림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략을 배운 뒤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환자 수백 명과 상담했고, 나는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배운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관찰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부정적 대화, 소리 지르기, 비난하기 등 파괴적인 전략에 노출되었다. 이들 전략은 인지 제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하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전략은 장기적인 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
메타 모멘트를 얼마나 능숙하게 구사하는가? 당신의 최고의 자아를 특징 짓는 형용사는 무엇인가? 자극받거나 허를 찔렸을 때 당신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가? 감정을 무시하는가? 행동으로 옮기는가? 직접 부딪히는가? 상사에게 비판을 받아 실망했거나 큰 충격을 받았거나 분노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메타 모멘트를 구사하는가? 스스로에게 상사가 피드백을 해주니 고맙지, 뭔가 배울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자 하는 최고 자아에 대해서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하는 것들의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열성적인 부모, 격려해주는 부모, 영감을 주는 부모, 공감해주는, 인내하는, 아이에게 열중하는, 지지해주는, 친절한, 이해심 있는, 사랑해주는, 책임감 있는 이런 부모가 되기를 이제 사람들은 원하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 감정이 일었을 때 나는 정말로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최상의 나를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 심리적 공격을 받으면 보통은 항복을 택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진실이라 여겨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처럼 내면화한다.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맞설 내면의 힘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내가 뭔데 날 그런 식으로 평가해?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거야? 나를 왜 업신여겨? 너는 물론이고 내가 나에 대해 떠들어댄 평가도 인정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잘 아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어른들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되게 이분이 또 글도 재미있게 자신의 얘기도 많이 써주셨고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해결해 갔던 과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잘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스킬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또 감정이 내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이, 하지만 또 노력하는 사람은 그 기술들을 하나하나 더 습득해 가면서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루 되세요.